그럼 한번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박지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 발표가 났죠. 아주 이제 칼채점을 했던 시험이어서 원래 법규가 거의 최고점이 70점 후반대가 늘 나오는데 이번에는 64점? 너무 낮은 점수가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에서 거의 플러스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한 게 이제 평균적인 법규 점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시답안 이제, 그러니까 목차, 그 복귀한 거 이제 학원의 선생님들한테 보내서 이제 예상 점수 같은 거 받아보셨을 텐데 거기서 거의 마이너스 10점 정도 되게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실 논점이 되게 평이했어요. 평이하면 문제가 뭐냐면 나만 쉽겠어요? 다 쉬워요. 그러면 다 잘 풀겠죠. 그럼 채점이 엄청 세밀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포섭을 잘했는지, 누가 기본 이론 누락 안 하고 잘 적었는지 그렇게 엄청 칼채점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시리법은 좀 다 어렵게 나오는 게 좀 우리한테 유리하긴 합니다. 어렵게 나오면 조금 다른 소리 적어도 어느 정도 득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나오면 요번처럼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36회 시험 분석 한번 해보고 37회에 어떻게 우리 대비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험 분석인데 우리 합격선이 이번에 48.33 이것도 떨어졌어요. 우리 한 3년 정도 내내 합격선이 50점 정도였었거든요. 50점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48로 뚝 떨어졌다는 거는 시리법 다 채점이 되게 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채점위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해 들어갈 몰라요. 그리고 채점하는 것도 밑에서부터 쌓아가면서 이렇게 플러스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까는 방식으로 채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경향이 없는 게 우리 시험의 경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해에 어떤 채점위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자, 보상 법규만 딱 보면요. 최고점이 64점 정도였고요. 응시자 평균 31.35 상당히 낮죠. 그리고 꽈락률도 꽤나 높아요. 62%. 원래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꽈락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꽈락률도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너무나도 방법은 명확해요.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법규는 정말 완주하셔야 되거든요. 앞에 거 1번, 2번, 3번 아무리 구체적으로 잘 써봤자 4번을 못 풀면 아무래도 조금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상하게 법규는 다 완주하고 어느 정도 골고루 써서 이제 득점을 하는 게 가장 이제 득점을 합격선에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이고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못 풀어도 나머지 문제로 방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합격하던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동기가 3번 문제 못 풀겠다. 2번 문제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3번 백지로 내고 2번은 조금만 풀고 1번을 엄청 잘 풀었는데 걔가 실무 50몇 점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법규는 완주를 안 했을 때 그런 약간 기적 같은 일이 웬만하면 잘 없어요. 법규는 진짜 완주를 해야 돼요. 모두 잘 쓰기 때문에. 그리고 논점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논점 이탈 나면 그에 붙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논점 이탈 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모두가 많이 날 때, 예를 들어서 성결 문제 하자 쓴 게 그 문제 좀 헷갈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자 쓴 게 적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법인의 수습평가사님도 하자 쓴 게 적고 붙어가지고 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틀리는 거는 논점이 조금 틀려도 어차피 상대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맞추면 점수가 높겠지만 못 맞추더라도 크리티컬 하진 않아요. 근데 요번같이 평이하게 나왔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ABC급에서 나왔는데 논점을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합격자 통계를 36회를 봤을 때 상당히 법규가 칼제점이 들어갔고, 사실 이론이랑 실무 보더라도 이것도 막 그렇게 후하게 점수를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고 점수가 70점 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전에는 이제 작년만 해도 70점 넘는 게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상당히 이제 빡빡하게 채점을 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출원하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뽑는 인원은 줄어드니까 협회에서 150명까지 줄인다고,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지금 매해 10명씩 지금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진입 인원은 많아지는데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박하게 채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6회 시험 우리 목차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상당히 A급 쟁점에서만 다 나왔어요. 우리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협의랑 협의 취득의 법적 성질 묻는 거 나왔고요. 물음 2번은 사업 인정의 요건과 관련한 것들이었었어요. 이게 과연 공공성이 있는지 수용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포섭을 잘 했어야 됐고,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이제 공적인 주체여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물음 3번은 영업 손실 보상의 요건 적는 거. 여기서 어려운 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처음 보는 C급 없죠. 대토채권 이런 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평이했었다.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물음 1번 하자승계 나왔는데 처음 보는 하자승계도 아니었었고, 표준지와 재결 너무나도 이제 한 번도 풀어본 적도 있었고 기출에서 너무나도 평이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물음 2번은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제소기간이었는데 여기서 막 엄청 어렵게 꼬은 거 하나도 없었다. 그냥 재결서 정본 송달일 그것만 잘 찾아서 거기다 90일 기산만 해주면 됐던 그런 문제. 문제 3번은 변경 명령 재결의 대상적 격인데 사실 취소 소송의 대상적 격은 A급이죠. 변경 명령 재결이든 변경 재결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대상적 격은 너무나도 A급 쟁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도 변형된 과징금이었는데 우리 시험에서 과징금 나오면 얘밖에 없어요. 변형된 과징금 그죠? 우리 정말 행정법에 준하는 그런 일반적인 과징금은 안 나와요. 다 요거 그 변형된 과징금으로 출제가 되는데 요건 잘 적으셨으면 됐고 관련된 조문 잘 적으셨으면 끝나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문제 4번도 사실 뭐 인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로 문제 이미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인가는 이게 기본행위랑 보충행위랑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금방 적잖아요. 이렇게 문제의 이제 논점들은 다 평이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진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난한 쟁점이어서 제가 칼제점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번에 합격생들 목차를 받았어요. 그 세부 점수를 보고 이제 유사한 목차가 있다라면 왜 이제 점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시험 한 번씩 쳐보고 오신 분들이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 안 해도 대충 아시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럼 문제는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고 이제 목차 어떤 목차를 더 적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거 위주로 설명할게요. 자, 물음 1번에서 우리가 협의랑 협의 취득의 법적 성질이었는데 이 협의 취득은 사업인정 후협의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요. 그러면 전협의랑 후협의는 잘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못 적으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후협의 취득의 법적 성질에서 요거 적을 때 법적 성질 앞에서 뭐 공법상 계약이니 사법상 계약이니 이런 말 잘 해놓고 협의 취득은 뭐 사실행위다 이렇게 적으신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점수가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승계 취득이니 원시 취득이니 정말 딱 그거를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에는. 그래서 점수가 좀 높으신 분들 보면 디폴트는 승계 취득인데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줬어요. 협의 성립 확인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 뭐 어떻게 바뀌어요? 승계 취득이 원시 취득으로 바뀌게 되죠. 그 얘기를 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되게 득점을 거의 한 80%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엄청 잘 치셨어요, 그분. 근데 그분은 협의 성립 확인 얘기도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디폴트는 승계 취득인데 후협의만 물은 이유는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후협의만 물은 이유는 굳이 전협의를 묻지 않고 후협의만 물은 이유는 요 특이한 이렇게 제도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묻고 싶으니까 요걸 연계해서 적었음 하니까 굳이 후협의만 딱 물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셔서 원시 취득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문제를 받아봤을 때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단순히 법적 성질만 묻고 싶었다면 전후 협의에 뭐 그런 거를 협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후 협의 취득에 대해서 뭐 법적 성질을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는 후협의의 법적 성질만 물었어요. 그 말은 후협의 특이한 요 협의 성립 확인이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묻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적어주면 좋았겠다. 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곡물이네 아니네 어쩌고 저쩌고 말 많았어요. 근데 곡물을 적는다고 더 가점이고 곡물을 안 적는다고 뭐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혹은 곡물을 적었다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래서 콘크리트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과 이 사업을 하는 그 공익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걸 적고 말고가 아니라 이거를 적든 간에 어쨌든 간에 비례칙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야 됐고, 그리고 이익형량 잘 해주셨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도 기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익형량을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포섭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포섭 정도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점수가 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그냥 좀 쉽게 포섭해 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요건 판단 문제예요. 그죠? 근데 포섭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생각을 좀 잘해야 되고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되는 게 일반 원칙 포섭해주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그 중에서 일반 원칙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서 그나마 많이 나오는 거는 신뢰 보호의 원칙 있죠? 그리고 비례칙 있죠?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요 문제에서도 지금 곡물이고 나발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다? 이익형량 잘 했어야 됐다. 비례칙 잘 적용했어야 됐다.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점수 되게 낮게 받으신 분 한 분 봤는데 그분은 이 문제를 아예 그냥 곡물 문제로 풀고 곡물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결론 내렸어요. 질문이랑 완전 딴소리 한 거죠. 그러니까 점수 진짜 적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논점은 이 논점이겠거니 하고 이제 캐치를 하시더라도 끝까지 답안 작성을 하시고 나면요. 한 번만 더 질문 더 확인해봐요. 여러분들 진짜 30초만 써서 질문 다시 확인해서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로 했는지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요건이었어요. 제가 이거 마지막에 스터디 때 저도 똑같은 문제를 한번 내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들 영순요건 적을 때 칙 45점만 딸랑 적고 끝내면 안 된다. 당연히 칙 45, 46, 47 다 적어야 되고 52까지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요건들 다 이제 분설해서 판례가 했던 말들 다 인용해 가면서 이제 뭐가 사실적 뭐 이제 시설적 요건이고 뭐가 물적 요건이고 인적 요건이고 이런 설명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섭까지 해주세요. 이 얘기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수업했었을 때 들었던 수강생들이 목차를 줬는데 그렇게 해서 포섭까지 하셨던 분과 포섭 안 하신 분의 1번 점수 차이가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봤던 분 중에 이제 낮게 점수 받으신 분이 이거 곡물 이상하게 결론 내신 거랑 그 다음에 영손을 딱 45조만 적으시고 딸랑 요거 적으시고 포섭도 없이 끝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위에서 사례가 주어졌잖아요. 콘크리트 공장 나왔잖아요. 그러면 포섭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 거기서 실직 보상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언급도 간단하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단순 설명형이라 하더라도 너무 쉽잖아요. 영업손실 보상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내 답안이 눈에 띄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포섭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은 이전에 과거 기출문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요건만 적는 그거를 보고 싶었을까 과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구구절절이 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언급을 해서 51조까지 그 실직보상까지도 한 번 다 언급을 해주시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요 문제들 이제 종합해서 봤었을 때 어쨌든 다 무난한 쟁점이기 때문에 얘는 약간 협의성리 확인 요게 들어가는 게 좀 킥이었던 것 같고 물음 2번과 물음 3번은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 사례를 조금이라도 포섭을 해주셔야 됐다. 그래서 논점을 다 맞추더라도 사안의 포섭을 다 누락한 답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분이 16점을 딱 받았었어요. 그랬었고 이거를 다 맞추고 포섭까지 하셨던 분 중에 그러니까 제 수강생 중에 그 점수 제일 높았다는 그분이 거의 80% 득점하신 분 그분이 가장 높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포섭이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이에요. 문제 2번은 하자승계였죠. 제가 하자승계 가르칠 때 항상 문제풀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 하자승계가 나오면 별예수를 찾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이 별예수가 뭐냐? 두 개가 별개의 법률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우선 판단을 해요. 했는데 만약에 별개의 목적을 한다라고 하면 예측 가능성과 수인 가능성을 다시 판단을 해봐야 돼요. 항상 요거 판단은 디폴트예요. 다른 말로 판례를 인용해서 적으실 때도 요 얘기는 들어가야 돼요. 판례에서 판단할 때 요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하자승계도 되게 여러분들 익숙한 쟁점이고 판례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저도 수험생 때 막 판례 막 8개씩 앞머리짜 따서 다 외웠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판례를 그렇게 난사하듯이 쓰고 판례가 왜 하자승계가 된다 혹은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지 그 로직을 다 빼먹고 결론만 쓴 그런 답안은 점수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수험생들, 다른 수험생들 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하자승계 나는 판례 다 적었는데 점수 안 나오더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판례를 나열하듯이 적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뭐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사업 인정과 재결은 뭐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뭐 무효인 경우에는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로직을 다 빼먹고 나열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판례 적으시면 절대 안 돼요. 판례는 그렇게 판단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소위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 키워드는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수습 때 있었던 법인에 이사님이 35회 법규 채점하러 들어가신 분이었었거든요. 35회 때도 왜 빵점 나오고 이래서 난리 났던 해였었죠. 참고로 그 빵점은 그거였어요. 그 하이라이터 그러니까 형광펜 표시 그리고 까만 펜 안 쓰고 파란 펜으로 답안지 쓰고 그러니까 완전 기본이 잘못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 선 밖에 표시 이런 거 해서 그냥 전체 빵점 되신 분들이거든요. 아무튼 그 35회 채점할 때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규는 채점할 때 키워드 채점 들어간다. 그래서 내용이 맞아도 필요한 키워드가 빠져 있으면 득점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내용적인 얘기는 아닌데 글씨체 있죠. 제가 물었어요. 글씨체 봐요? 이렇게 물으니까 글씨체가 너무 더럽다고 해서 뭐 점수를 안 주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못 알아보면 구태여 알아볼 노력은 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점위원이 알아봐야 되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글씨가 아무리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거 적을 때만은 또박또박하게 적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알아볼 만큼 글씨가 날아가면 굳이 노력하진 않는데요. 피곤하대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럼 점수 못 받는 거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키워드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하자승계 문제를 풀 때에도 내가 판례를 정말 많이 적었는데 생각보다 득점을 안 했어요. 왜냐? 별예수 키워드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례에서 두 개가 법률적 똑같은 이제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니 뭐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라든가 혹은 예측 및 수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그 얘기를 다 포함시켜서 적어줬어야 됐습니다. 참고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재결 같은 경우에는 예측 및 수인 가능성에서 이제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하자승계 된 거죠. 그러면 그 판례 적어줄 때 요 얘기는 꼭 들어가야 됐다. 그래서 이제 요 하자승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정 판례에 대해서 잘 적었어야 됐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키워드가 빠졌으면 안 됐습니다. 단순히 나열하고 난사하는 그런 판례는 점수를 많이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친한 언니도 이번에 시험 쳐가지고 그 언니한테 이제 목차를 받아봤었는데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판례 일절 안 적고 그냥 표준지 공시지가와 재결 관련한 하자승계만 되게 이제 그 판례를 꼼꼼하게 적었었대요. 근데 따로 친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6개 적었다는 분이에요. 6개 적었는데 자긴 떨어졌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6개 적으면서 판례 자세하게 적었냐, 예측 및 수인 한도나 아니면 판례가 판단한 그런 논리들 적었냐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만 나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는 확실히 이 키워드, 판례가 판단한 그 논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는 계속 포섭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계속 논리를 얘기하죠. 내 답안에도 논리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판례를 적을 때도 그 판례가 그 결론까지 가기 위한 그 논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답안지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공부하기 좋은 방법이 판례 암기하실 때 결론이랑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논리 키워드 그렇게 같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하자승계 된다 안 된다까지가 아니라 그 앞에 논리까지.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음 2번 가볼게요. 물음 2번은 행정심판회 제소기간인데 이거 목차 받았을 때 제가 진짜 답답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강학상 이의신청을 왜 그렇게 많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강학상 이의신청과 이제 특별법상 행정심판 있죠. 그거를 구분하는 거를 앞에 겁나 적고 결론 제소기간 한 문단 적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진짜 그럼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제소기간인데 지금 강학상 이의 신청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냥 행정심판 거친 후에 제소기간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강학상 이의 신청을 얘기를 해주시더라도 한 문단으로 가볍게 해주셔야지 여기선 초점이 뭐다? 결국은 제소기간입니다. 그러면 제소기간 일반론은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2번 점수도 상당히 높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목차를 받아봤었을 때 당연히 하자승계 그 판례 꼼꼼하게 잘 적으셨고요. 여기서는 그 제소기간 일반론만 10점 분량으로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거를 적어야 돼요. 이걸 딱 봤을 때 워낙 이제 많이 나온 쟁점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거는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랑 강학상 이의 신청이랑 이건 구별이 되는구나. 요거를 캐치했다 해서 이거를 구별하는 판례를 막 적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적으면 안 되고 물어보는 걸 적어야 된다. 그래서 요것도 제소기간 일반론을 누락하신 분들은 상당히 점수가 낮았다. 그리고 넘어가서 자, 요거 문제 3번이에요. 문제 3번이 이제 변경 명령 재결이 나왔는데 우리가 변경 명령 재결은 이때까지 출제가 된 적이 최근 15년 사이에는 없었어요. 거의 이제 변경 재결은 된 적이 한 번 있었고 변경 처분이라든가 이런 건 된 적이 있어도 변경 명령 재결은 처음인데 하지만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변경 재결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논리는 원처분 재결주의예요, 결국. 우리가 원처분이 있고 재결이 있어요. 처분 받고 행정심판 거쳐서 재결이 나와요. 그러면 소의 대상은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한 어디로 갑니까? 원처분으로 가죠. 이게 바로 원처분주의죠. 이게 우리 행정소송법 19조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원처분으로 가는 거라서 결론은 이게 내용을 내가 합판검을 몰라도 결론은 결국 원처분이라는 건 아실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적을 때 요 합판검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은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냈는 이유는 변경 명령 재결이든 변경 재결이든 어쨌든 이 재결이 있었을 때 뭐가 소의 대상인지 그 합판검을 아니? 요거를 묻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유의미하게 이제 점수 차이가 났던 게 이 합판검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3번 점수를 높게 받으신 분을 보면 요 변경 명령 재결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와 검토를 줄이지 않고 목차를 3개로 다 분설을 해서 꼼꼼하게 적으신 분이 득점 당연히 잘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앞서서 요것도 같이 적어줬어요. 원처분과 재결주의에 대해서 원처분주의란 뭐고 재결주의란 뭔데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택한다. 그런 얘기까지 앞에서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법규의 핵심은 빌드업이잖아요. 빌드업 잘해야 돼요. 법규는 논리까지 가는데 왜 이 논리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 변경 명령 재결에서 합판검이 나오는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원처분 재결주의 요 논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적고 합판검 적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까지 적으신 그 답안이 상당히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물음 2번 같은 경우에 참고로 요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차를 잡은 게 쟁점의 정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때 원처분 재결주의 이걸 적으신 다음에 잘 모르겠으니까 판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해결 바로 이렇게 가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요런 형태의 답안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결론만 얘기한 그런 답안이잖아요. 그래서 합판검을 보여주셨어야 됐다. 그 다음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된 과징금이었었는데 이 과징금도 사실 과징금 자체에 대한 기본이론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기본이론 잘 적어줘야 됐고 그리고 이게 문제에 나오는 이유는 일반적인 과징금과는 달라요. 우리는 변형된 과징금이죠. 이게 업무정지 처분이어야 되는 건데 이게 요 시즌이에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하는 시즌 지금 한창 하고 있거든요. 요럴 때 업무정지가 걸리면 지금 법인에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상 너무 문제가 크다. 이런 사람들은 표준지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되 대신 돈으로 내라. 이게 변형된 과징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징금이랑 비교하는 그런 문단을 좀 따로 잡아주시거나 언급을 해주신 답안이 좀 점수가 높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의도를 아는 거죠. 일반적인 과징금이랑 다르니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조문 문제가 우리는 보통 문제 4번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요번에는 4번이 조문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신 조문이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여기 물음 2번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44조까지 잘 적어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봤던 제일 최악의 답안이 이거 과태료 적으신 분이 있었어요. 왜 적었는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적으신 분 점수 진짜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백지냈냐고 물었거든요. 혹시 물음 2번 백지 내셨어요? 이러니까 그거 아니고 자기가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과태료를 적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논점 이탈이잖아요. 논점 이탈 나니까 거의 빵점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점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논점 이탈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시험 치던 해에 제가 떨어졌던 해였는데 그때는 이제 청문이 있었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가 있었고 요거 두 개를 같이 잘 적어야 됐던 문제였어요. 20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청문회만 너무 꽂힌 거예요. 청문이랑 감정평가 관리 및 징계위원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를 안 적고 감관징이랑 청문만 적어서 20점을 채워서 냈거든요. 이거 2점 받았어요, 저. 그러니까 두 사람 합해서 4점. 결론적으로 2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묻고 싶은 걸 안 적으면 다른 걸로 아무리 목차 채우고 아무리 점수 채워도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정말 지금 이 답안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 때 제가 채점 되게 좀 꼼꼼하게 해드리는 편인데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지식 자랑. 자기 아는 거 막 적고 막 신나서 막 적고 점수 채우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 그런 거 점수 안 주거든요. 이거 물어본 내용 아니다. 이거 적지 마라. 혹은 이게 필요한데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너무 많이 적었다. 라든가.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이 얼마나 칼제점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적어야지 이런 거 적으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문제 4번 마지막 요거 인가의 법적 성질이었는데 사실 인가는 워낙 이제 조합 설립 인가 관련해서 여러분들 서브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 설립 인가도 똑같이 적으면 돼요. 근데 법인 설립 인가가 이게 막 엄청 이제 많이 나오는 쟁점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렇게 준비를 막 안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행정법인 쟁점이라서 그것만 잘 적었어도 됐고 요거는 점수를 높게 받으신 분들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다 막 3점 아니면 4점 거의 요때에서 이제 놀더라고요. 근데 딱 한 분 되게 높으신 분을 봤는데 그분이 6점인가 되게 높았어요. 제가 그 목차 받았던 분 중에서는 제일 높았어요. 그분의 목차의 특징은 뭐였냐면 우선 법인 설립인가 29조에 대한 내용을 잘 적었습니다. 근데 29조 나올만 했죠. 저도 스터디 때 29조만 따로 빼서 한번 설명용 문제 낸 적도 있었는데 왜 29조가 나올만 했냐면 34회 때 21조가 나왔잖아요. 그럼 안 나온 게 뭐 있어? 29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올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9조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 법적 성질이랑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요. 법적 성질을 규명을 하는 이유는 결국 권리구제 수단을 찾기 위해서 규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도 권리구제 수단 묻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법적 성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법적 성질 묻고 있죠? 사안을 해결하면서 권리구제 수단 가볍게 언급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거 두 개는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인가에 요거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수단을 묻고 있었는데 결국 인가라는 거는 말이 인가, 그러니까 강학상 인가인 건지 강학상 특허인 건지 그 논의는 항상 있어요. 그 인가의 실질적인 특성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강학상 인가다 이렇게 보고 있죠. 법인 설립 인가는. 그러면 인가의 법적 성질을 얘기를 해줄 때 강학상 인가랑 강학상 특허랑 둘 다 나눠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강학상 인가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 수단을 언급을 하실 때에는 당연히 이게 우리가 기본행위 문제가 있는지 인가의 문제가 있는지 뭐 요런 거 나눠서 설명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또한 취소 정도의 하자인지 무효 정도의 하자인지도 나눠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취소 정도의 하자면 인가는 냅두고 그냥 기본행위 다투면 돼요. 근데 무효 정도의 하자면 기본행위 자체가 당연무효라서 성립 안 하죠. 그럼 인가는 인가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 행위가 없으면 인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쭉 다 해주셨어야 됐다. 그래서 단순히 기본 행위를 다퉈야 된다. 끝!
이렇게 한 답안보다 이 취소 사유랑 무효 사유랑 나눠서 포섭을 해준 답안이 훨씬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4번에서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 나 적을 거 다 적었는데 왜 안 나왔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앞에서 특허 얘기도 한번 해줬는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강학상 인가로 판단하는 것도 얘기를 한번 해줬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취소 무효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자, 요거 조금 지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적어놨죠. 쟁점이 무난할수록 기본 이론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포섭해야 됩니다. 특히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포섭을 잘한 사람은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 이론은 모두가 다 잘 적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는 촘촘하게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문제 4번. 문제 4번도 그 논리가 이제 취소인지 무효인지 구별하는 거, 강학상 인가인지 특허인지 구별하는 거, 그런 얘기를 써주는 게 결국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그 논리를 촘촘하게 만들려고 우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답안들이 훨씬 점수가 높았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진입하는 인원 줄 것 같아요? 별로 안 줄겠죠. 보통 보합반이면 늘 거거든요. 근데 뽑는 인원은 줄겠죠. 지금 협회의 태도를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 때만 해도 그냥 서브 외우고 갖다 바르면 점수 잘 나오고 요렇게 공부하셨던 분들 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갖다 바르는 게 능상 아니다. 이제는 더더욱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포섭하셔야 되고요. 논리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뒤에서도 설명하긴 할 거지만 뭐 어떤 학원을 들으시든 상관없어요. 강사 구워 삶아야 돼요. 그래서 강사한테 그 답안 들고 가서 내 논리 어디 부족한지 말해달라. 여기서 어떤 내용 들어가면 되는지 말해달라. 혹은 이 내용을 적었을 때 이건 산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 말해달라 하면서 붙잡고 계속 물어야 돼요.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7회 대비 학습 전략인데 요거는 자, 보sam급 법규 시험의 이제 출제 경향 요거 한번 볼게요. 생전 처음 보는 논점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공부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엥? 이거 뭐지? 하는 생전 처음 보는 거는 절대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뭐 민법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한다던가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하던 거 원래 익숙한 거 그런 거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특히 보상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출제됐던 게 반복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너무나도 소중한 자료예요. 그래서 기출 많이 보세요. 전 사실 스터디 문제 10번 푸는 것보다 기출 10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파시고 기출문제를 팔 때는 그거를 다 적어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적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회독을 빨리빨리 돌릴 때는 목차 잡으면서 그 목차에 내가 어떤 내용 넣고 어떻게 포섭해야지 그런 정도로 빨리빨리 목차 치고 넘어가면서 회독 돌리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수험생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시간을 저는 진짜 많이 가져갔었는데 계속 암기하고 마지막에 시험 치기 좀 전에 목차 잡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루틴과 그 바이브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그냥 기출 900점씩 풀었거든요. 근데 그 900점 풀면 진짜 토 나오고 힘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적는 게 아니라 목차를 쭉 잡고 그 목차 잡을 때 무지성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목차인지, 그리고 이 목차를 쓴다면 나는 이 문제의 포섭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간단하게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목차 잡으면서 하루에 900점씩 하니까 이제 진짜 며칠 안 돼서 엄청 회독 많이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보니 이제 논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좀 깨닫게 됐고, 이제 그걸 다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포섭할지 생각하고 목차의 구성을 어떻게 나열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느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난이도는 이제 난이도가 아니라 난이도 조절 치트키예요. 이거 못해요. 난이도 조절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낯설게 하기 기법이에요. 요건 28의 기출문제를 보면 되게 상당히 잘 느껴지는데, 거기 보면 갑자기 우리 보통 갑, 일, 병 뭐 요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X, Y, Z, W 막 난리 나요. 막 A, C, 막 P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이상한 글자들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당황스러워요. 이거 뭐지? 싶기도 하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 하자승계라고 이제 하더라도 틀은 하자승계인데 뭔가 내 내용이 조금 달라. 약간 그럼 되게 낯설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국 실질은 어려운 게 아닌데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낯선 이제 그런 용어들을 넣으면
되게 처음 보는 문제 같고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낯설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마음을 딱 가라앉히시고 내가 아는 단어들로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생각보다 그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거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은 행정법 A급 쟁점을 응용을 하는 건데 그 행정법 A급 쟁점을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변경 처분이나 변경 재결에 대해서 대상 적용 문제는 많이 풀어봤죠. 근데 갑자기 변경 명령 재결 이러니까 좀 다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외웠던 거 그대로 써도 되나 헷갈리기도 하고 많이 준비 안 해보기도 하고 그런 느낌 들죠. 그것처럼 행정법 A급 쟁점이라서 이건 당연히 알만한 건데 조금 어렵게 그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35회 때도 성결 문제 다들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현존하는 학원 중에서 성결 문제 안 낸 학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결 문제는 모든 강사들이 다 A급이에요. 했던 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당황스러운 거지. 이때까지 안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처음 보는 그런 걸로 나오지는 절대 않고요. 항상 아는 그 A급 쟁점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35회 때 성결 문제 포지션이 저는 지금 기속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판력은 문제에 몇 번 나왔죠. 이거 국가배상하고도 관련해서. 근데 우리 기속력은 문제에 딱히 나온 적이 없는데 다른 국가시험 문제에서들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속력 잘 보셔라. 제가 맨날 스터디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행정법 A급 쟁점들 잘 보시고 그거를 조금 더 어렵게 예를 들어 제소기간도 조금 더 한 번 더 꼬아서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포섭도 잘 하셔야 되겠고 당연히 A급 쟁점이니까 암기는 당연히 잘 하고 계셨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렵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별법 조문을 활용을 하는 건데 구석택에 있는 조문이 갑자기 막 나와요. 대표적으로 35회 때도 우리 28조에 나오는 손해배상 그런 거 있죠. 갑자기 보험 공제사업 어쩌고 그게 왜 나와? 약간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구석탱이 조문들이 이제 조금씩 활용이 될 겁니다. 근데 조문 문제 내기 제일 좋은 게 사실 감정평가법이에요. 왜냐하면 1번부터 3번까지는 교수님이 들어가서 출제하거든요. 근데 4번은 평가사가 들어가요. 근데 평가사들이 사실 기억을 잘 하겠어요. 옛날에 법 배웠던 거 기억 잘 못하죠. 그러니까 내기 제일 쉬운 게 조문 문제고 조문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 구석탱이에 있는 거 내면 채점하기는 수월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은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감정평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법령칙은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고 무지성으로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법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령칙도 법에서 중요한 조문들 예를 들어서 징계 관련한 거 요새 징계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은 판례 기반 문제예요. 판례 기반 문제 나오면 많은 분들이 결론을 아니까 마음이 급해서 결론만 적고 이제 목차 어떻게 잡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판례 기반 문제 나오면 목차 잡는 거를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러면 자기만의 루틴이 있으면 돼요. 저는 수험생 때 어떤 루틴을 썼냐면 예를 들어서 판례 문제가 개별공시지과 관련한 거다. 보통 판례 문제는 개공이나 아니면 감정평가법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판례 기반 문제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과라면 개별공시지과 그 논점과 관련된 기본 이론 당연히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조문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적고 싶은 기억나는 그 판례 적을 거고요. 마지막에 사안을 포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 10점 정도의 루틴을 가지고 가서 이게 20점 으로 출제되면 기본 이론이랑 조문의 분량을 조금 더 늘리면 되겠죠. 혹은 사안의 포섭을 좀 더 늘려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분량 조절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 기반 문제 같은 것들 이제 기출 문제 회독 돌리다 보면 종종 나올 겁니다. 개별공시지과 하자치유 관련한 그 세금 문제 어떤 판례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관련해서 이게 일반적 제한인지 개별적 제한인지 판례 문제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쟁점의 정리 적고 판례 냅다 적고 사안의 경우 적으면 정말 너무나도 빈약해요. 절대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기본 이론, 조문, 판례, 사안까지 이런 루틴들 본인만의 루틴 만들어서 이건 제 거지만 난 더 좋은 루틴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만드셔가지고 판례 문제 나오면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례 기반 문제를 난이도 안에 넣어놓은 이유가 판례 기반한 문제가 나오면요. 판례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빨리 잘 풀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 이론과 조문 가지고 결국 해결해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기본만 충실하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논리 중심의 채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번에 채점 기조가 딱 그랬어요. 논리가 빠져 있으면 결론이 맞아도 그렇게까지 점수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리가 항상 촘촘해야 된다. 그 논리는 아까 판례라고 했다면 판례에서 결론을 내린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4번 문제 같은 경우 인가를 얘기를 하시더라도 앞에서 구분하는 거, 뭐 취소, 무효 그런 거 나누는 것까지 이게 논리가 촘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외운 서브를 그대로 갖다 바르는 그런 형태로 목차 잡지 마시고 같은 목차라 하더라도 이걸 요리조리 조립을 해서 이제 논리가 좀 정연한 그런 답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서브들은 레고 블럭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레고 블럭이라도 이게 배가 될 수도 있고 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조립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블럭의 소재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레고 블럭을 내가 이렇게 네모의 형태로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세모로 만들고 동그라미로 만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서브를 외웠다 하더라도 의치근성 요절 효건을 외웠다 하더라도 그대로 항상 이제 갖다 바르시지 마시고 어디에 어떤 목차가 더 필요한지 어떤 목차를 내가 한 문단으로 외웠으나 이걸 언제 더 늘려야 되고 혹은 내가 두 문단으로 외웠으나 언제 이걸 더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목차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마음 아픈 얘기, 불합격한 이유를 제가 몇 개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관련해서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싶으면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쉬고 해볼까요? 5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만 쉬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죠. 자,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한 게 얘기 안 하고 까먹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과징금 적을 때, 이거 그냥 조문 문제라 그랬죠. 41조랑 44조랑 그냥 잘 적어줬어야 됐다라고 했죠. 이거 점수 낮게 받은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44조의 존재를 아예 까먹고 도감매청을 적었대요. 이거, 먼저 아시죠? 이거 막 독초, 뭐 압류, 매각.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묻고 싶어서 낸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적었더니 이분도 점수가 완전.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상당히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인데 이제 요번에 행정법에 이제 방점을 둬야겠다 하면서 행정법을 엄청 파셨어요. 요번에 공부하실 때. 그리고 44조를 까먹은 거지. 까먹어서 여기서 적을 때는 이걸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거 적는 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적어야 되지 아는 걸 적으면 안 된다. 갑자기 그게 아까 방금 밖에서 질문 받다가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던 게 생각이 나서 드립니다. 이런 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 좀 한 거 나왔다. 이게 킥이겠지 하면서 적는 순간 나는 혼자 산으로 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불합격한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법규는 잘 나왔는데 다른 과목이 까락이라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법규는 보통 A급 아니면 B급에서만 거진 출제가 돼요. Cd급에서는 잘은 안 나오고 Cd급이 출제됐는데 내가 맞췄다? 그러면 거의 초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거고요. 웬만하면 AB급에서 나와요. 요번 시험도 A급에서 밖에 안 나왔고요, 거의. 그리고 지난 시험도 생각해보면 AB급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항상 AB급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니 그거는 잊지 않을 정도로 암기를 하면서 그리고 문제 푸는 거는 중간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GS 스터디에서만 문제 푸세요, 그냥. 사실 저는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저는 실무가 쥐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법규는 중간에 암기만 하고 그냥 그 GS에서만 문제 풀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유는 내가 암기한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지 그거 연습하려고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법규는 잘 나왔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이제 GS만 이제 문제 푸시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 꽈락 났던 그 과목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꽈락 나오는 것도 사실 실무가 꽈락이 났을 수도 있고 이론이 꽈락이 났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 저만의 팁이긴 한데요. 실무 꽈락이 났다라는 거는 그냥 실무가 이렇게 실무는 40점 넘기기는 쉬운데 되게 고득점하기는 약간 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어렵게 나오면 실무 잘하고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잘해요. 곧 잘해요. 근데 그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좀 힘들거든요. 실무가. 그럴 때 가장 좋은 전략은 그 꽈락만 넘기자 그 전략으로 가는데 그러기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3방식 잘하는 거예요. 3방식. 모든 문제풀이의 기본은 3방식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떤 이제 적은 풀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3방식을 푸세요. 3방식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형별 목적별이 나왔을 때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못 풀거든요. 특히 영어권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암기를 좀 해놔야 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3방식을 잘 해놓으시면서 이제 유형별 목적별 중에서 암기가 필요한 애들 그런 거는 저는 식 같은 거 그냥 앞머리 짰다서 외우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상이 출제가 되면 이번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3방식이 나오면요 좀 못 풀어도 점수가 좀 이제 부분 다 이제 점수를 줘요. 근데 이제 보상이 나오면 보통 숫자도 맞아야 되고 식도 맞아야 되고 적어야 될 멘트도 다 적어야 돼서 채점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실무가 평균 점수가 또 높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법규랑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상 공부하실 때는 법규의 보상 그 파트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조문도 같이 따고 적어야 될 멘트들 이런 거 따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잔여지 같은 거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733266 공개한 일 이렇게 땄어요. 그러면 73조 적고 32조 적고 66조 적고 공법상 제한, 개인 개별 요인 그리고 한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1이 뭐였더라? 까먹었어요. 나 아무튼 제가 수험생 때 외웠던 거라 1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멘트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 공부할 때 가장 가성비 좋은 게 실무의 특정 논점에서 점수가 많이 이제 배분이 되는 그런 논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잔여지는 개별 요인이거든요. 잔여지에서 개별 요인 틀리면 진짜 점수 낮을 거예요. 환매권 마찬가지. 환매권은 인유지 설정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유사 토지를 잘 결정을 하고 그거 집가 변동률 잘 산정했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보상은 특정 논점에 중요한 특정모가 있어요. 뭐 개간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별 요인 공법상 제한 이런 거 거기에 이제 그게 점수 받치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서브 노트 이런 데다가 적어 놓는 거죠. 막 잔여지 옆에다가는 개별 요인 뭐 이렇게 적는다든가 아니면 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료 평가에서 뭐 주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들 그런 거 설정하는 게 좀 점수 받치다. 그러면 그런 지표들 적어 놓고 뭐 요런 자료들 확인하기 뭐 검토하기라든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무를 조금 점수를 득점할 만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이제 꽈락 넘기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방식 잘하시고 유형별 목적별에서 점수 받친 거는 본인이 캐치하셔가지고 서브노트에 적어놓고 공부할 때마다 좀 더 집중해서 보기 이게 제일 좋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목차 외우는 게 답이에요. 목차 외우고 그리고 목차 외우실 때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책 같은 거 회독 돌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전 이거 수험생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부연계 용병사를 내가 지금 읽고 있어.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읽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 시장 파트 펼쳐가지고 또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나중에 시장가액 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시장가액 조정 파트 넘어가서 봐야 되고요. 이렇게 관련되는 논점들이 유기적으로 다 이어져 있을 거예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이 가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게 결국은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걸 읽으실 때 앞에서부터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보고 있는 그 파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뒤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 뒤에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유기적인 걸 어떻게 알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기출에서 관련 있는 파트들끼리 묶어서 어차피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그 문제 보고 역으로 이제 다시 기본속 돌아가서 같이 읽는 거죠. 그 파트들을. 그렇게 되면 이론 공부할 때 목차 찰 때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이론
저는 좀 되게 수월하게 공부를 한 편인데 한번 해보세요. 회독 돌릴 때 1쪽부터 그냥 뭐 300쪽까지 그냥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된 부분마다 발췌독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읽으시기. 물론 기본기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한 번 정도 시험 쳐보신 분들은 느낌 아시잖아요. 이게 대충 이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목차 있는지 아시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읽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불합격한 이유가 암기를 안 해서 불합격한 경우. 이제부터 법규 내용이에요. 다. 암기는 여기 적어놨죠. 완주와 논점 이탈 방지에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입니다. 암기가 잘 돼 있으면 무조건 완주하기도 쉬워지고요. 논점 이탈도 덜 나요. 그럼 암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진짜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본 장수 특 암기가 힘들어서 익숙해질 때까지 눈에 발라요. 그거 정말 가성비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 잡고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앞머리자를 이상한 뭐 주술 같은 말 같이 막 말도 안 되는 거 다 따는 거 있죠. 뭐 암완 논방 뭐 이런 식으로 다 저는 그렇게까지 다 땄거든요. 그렇게 딴 이유는 정말 시험 쳐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백지에다가 내가 아는 걸 다 쏟아내야 되는데 긴장하면 너무 쉽던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전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도 시험을 쳐보면 느끼지만 정말 저한테는 앞머리자가 정말 그 정신없는 와중에 한 줄기의 빛이었거든요. 그 동아줄 그거 하나 잡고 끝까지 다 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해를 잘 하고 눈에 잘 발라서 그렇게 문제 풀면 되겠지만 우리 시간 많이 없잖아요. 우리 빨리 시험 붙어야 되잖아요. 수험은 장거리 아니고 단기 달리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강 무너지든 뭐든 무조건 쏟아붓고 빨리 끝내야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암기도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눈에 바르고 익히는 거는 내가 익숙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진짜 암기가 안 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뇌인지 쪽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력에 대해서 막 연구도 하고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장기 기억에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많이 보고 읽고 익히고 이런 것도 있고 잠을 잘 자는 것도 장기 기억으로 잘 이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가장 장기 기억에 오래 흔적이 남는 그러니까 우리 시냅스가 활성화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장기 기억에 이제 정보가 많이 저장될 때는 인출할 때예요. 끄집어내는 노력을 해서 그게 성공을 했을 때 장기 기억에 가장 많이 가요. 이 말은 백지복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암기하면 암기 끝, 오늘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이에 조금이라도 적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백지에다가 쏟아낼 수 있는가. 이거가 되게 힘들거든요. 쏟아낼 때. 왜냐하면 기억하려고 엄청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장기 기억에 가장 많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백지복습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암기를 할 때 그냥 1번부터 100번까지 계속 회독을 돌리면 다시 1번으로 돌아올 때 까먹어요. 100번까지 지나고 나면 까먹어요.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또 처음부터 외우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A급 10개만 완벽하게 외우고 이거 10개 외우고 나면 한 개 추가, 한 개 추가, 한 개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AB급 쟁점만 끄집어내도 한 30개 논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30개만 잘만 외워놓으면 붙여준다는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적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자승계 외웠다. 그러면 내일은 하자승계랑 하자치유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레는 하자승계,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를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외워야 처음에 외웠던 그 하자승계가 처음에는 1시간 걸렸다면 한 7번 정도 누적이 됐을 때는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냥 하자승계 보자마자 그냥 목차 떠오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하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공부는 가성비 좋게 해야 돼요. 우리 시험 빨리 끝낼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백지복습 하시고 누적복습 하시고 저는 수험생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종이에다가 다 적으면 여러분들도 많이 적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손목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타이핑 쳤어요. 그냥 빈 한글 켜놓고 내가 오늘 하자승계를 외웠으면 그냥 하자승계를 그냥 그 키워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자승계라는 키워드를 그냥 책 딱 덮고 그냥 다 적어보는 거죠. 다 적어서 내가 누락한 게 하나도 없나 이거 보는 거죠. 누락한 게 있으면 그거는 빨간색으로 이제 다시
쳐서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복습할 때 그 빨간색 쳐놓은 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서브 보면서 다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각적인 자극도 있어서 붉은색으로 표시해놨던 누락됐던 키워드들은 다시 외울 때 되게 암기가 또 잘 돼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론, 딴 얘기긴 한데 이론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서브 안 쓰고 기본서 자체가 이미 서브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은. 왜냐하면 그 서강체나 경전나 이런 이만한 두꺼운 책을 어차피 줄여놓은 게 시중 강사들 기본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기본서 다 외우시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글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 쨍쨍한 초록색 형광펜이 하나가 있어요. 약간 어머, 죄송해요. 저기 나와 있는 10월 23일 저 표시되어 있는 저 정도 색깔의 되게 쨍쨍한 형광펜이 있는데 그걸로 그 이론 안에서 내가 꼭 요 답안에 요 주제가 나오면 답안에 꼭 요 키워드는 적어야겠다 하는 키워드들은 그 초록색 형광펜으로 다 칠해놓고 이제 회독을 돌렸어요. 그러면 그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키워드가 또 되게 머리에 박히거든요. 그럼 답안을 작성을 할 때 그걸 좀 활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 부동산의 특성을,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나눌 때, 천혜의 자연이다, 이런 얘기 책에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좋더라고. 그래서, 자연적 특성 적을 때, 천혜의 자연, 이런 건 적어야겠다 싶으면, 이런 것도 초록색으로 쳐놔요. 그래서 이런 거 적었을 때, 느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한번 첨사 수험생 때 받을 때 어떤 분이 이거 잘 적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본인이 꽂히는 단어 좀 쓰고 싶다 하는 그런 단어라든가 아니면 강사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건 중요한 키워드니 빼먹지 말라 하는 것들 그런 거 형광펜으로 이렇게 쳐놓고 법규도 마찬가지로 암기할 때 그런 것들 활용해서 암기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게 이겁니다. 중요 키워드는 누락해서는 안 돼요. 특히나 판례에서 중요 키워드 누락해서 진짜 안 돼요. 판례는 결론만 적는 거는 안 적느니만 못해요. 그냥 득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판례를 적을 때는 판례가 그 결론까지 가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판례를 공부하실 때 그런 키워드들은 미리 줄을 쳐놓는다든가 아니면 서브에다가 그 키워드를 좀 크게 적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 수업할 때 정말 꼭 외워야 되는 판례 키워드는 제가 앞머리 따서 가끔씩 알려드리잖아요. 이거 판례 여기 앞머리자 이렇게 따서 암기하셔라. 요 앞머리자는 실무에 쓸 수 있다. 혹은 법규에 쓸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죠. 그런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 스터디 들으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실무하니까 생각났는데 특히 보상법규 관련한 판례는 보상 관련한 실무 문제 푸실 때도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특히 환매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인근 유사 토지를 판단하는 그런 판례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이제 인근 유사 토지인지 혹은 현장 가격 변동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거 실무 푸실 때 적으셔야 돼요. 환매권에서 현장 가격 변동이 있다 그러면 그 판례 워딩 활용하셔야 되고 인유지 선정할 때에도 법규에 나왔던 그 판례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해서 요런 기준에 따라서 표준지 뭐를 선택한다라든가 이런 멘트들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리법이 다 다른 것 같긴 하지만 특히 보상법규랑 실무랑은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면 답안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불합격한 이유. 보는 책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료 이만큼 들고 다니고 그 자료에 되게 위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 칠 때까지 준비를 뭘 하면 되냐면 시험 전날에 딱 한 장 볼 거 그거 만든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강사들이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쌓아놓으면 되게 마음은 든든해요. 근데 그게 다 머릿속에 있냐 이 말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때도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도 되게 자료를 많이 받으실 건데 그 자료는 내가 보는 서브 거기다가 다 키워드로 적든가 요약해서 적든가 해서 다 모아놓으시고 이런 필요 없는 자료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책 늘리지 마시고 항상 줄여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내가 보는 서브나 보는 주요로 보는 책 있죠. 그 책에다가 정리하는 거. 왜냐면 눈에 익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적인 위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형태의 글자 크기 이제 색깔 이런 것도 암기를 하는데 다 도움이 돼서 외울 매체들을 이것저것 다 흐트려 놓는 것보다 그냥 하나에 정리 다 해서 외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법전도 활용할 수 있는데 법전은 항상 여러분들 끼고 사셔야 돼요. 난 법전 안 해온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법전은 왜 봐야 되냐면 우리 시험은 법시험이잖아요. 모든 브리타는 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타 혹시나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문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법전 중에서 좀 여백이 많은 법전들이 있을 거예요. 여백 없는 법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백이 있는 걸로 좀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법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막 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정도 여백이 남죠. 저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인정 20조다 그러면 사업인정 관련 판례들을 여기다가 다 정리해서 붙였어요. 이 판례는 어디서 구했냐면 그냥 스터디하면서 매주마다 스터디 자료에 이제 판례가 들어가 있죠. 보통 연기 1기 때는 많이 없을 텐데 뭐 2기, 3기, 4기 이럴 때는 판례가 되게 많을 겁니다. 어떤 학원을 들으시든 간에. 그러면 그 판례를 20조랑 관련된 사업인정이랑 관련된 그런 판례들을 쫙 다 여기다 붙여놔요. 그러면 나중에 법전 회독을 할 때도 20조라는 조문을 보면서 나는 판례를 한번 또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문을 이 판례는 이렇게 해석했구나, 혹은 이 판례에서 이 조문에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구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권화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서브에다가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법전에다가 냅다 하셔가지고 법전을 마지막에 보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장 들어갈 때 법규는 법전 하나 들고 갔어요. 그때 법전 하나 들고 가서 여기에다가 조문이랑 판례 다 있으니까 마지막에 본 거는, 사실 법전을 다 볼 순 없잖아요. 마지막에 본 거는 그냥 감정평가법이 서술로 나올 것 같아서 감정평가법만 그 시험장 가는 택시 안에서 1조부터 쭉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사실 21조가 이제 있죠. 그 사무소 개설. 그래서 읽다가 사무소 개설 너무 긴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 나오겠나 이러면서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거 4번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피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브리타는 법전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4번은 좀 구석탱이 조문 문제 나오기도 하니까 법전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법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그 매일매일 법전 보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법전을 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친구랑 같이 봤는데, 뭐 월요일은 토지보상법 법을 봤고요. 뭐 화요일은 뭐 감정평가법, 뭐 수요일은 토지보상법의 령이랑 칙을 봤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뭘 봤지? 뭐 행정법 이런 거 봤나? 그리고 뭐 금요일은 그 부동산 가격 공시법,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제 뭐 45분 동안 우리 조문 암기하자, 오늘 몇 조부터 몇 조까지 할래, 이렇게 해서 정한 다음에 암기하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백지에다가 조문 외운 거 다 그냥 백지 복습한 다음에, 이거를 계속 만나서 하기엔 좀 어려워서 그냥 각자 자리에서 따로 하고, 그냥 자기가 백지로 이제 쏟아낸 거를 사진 찍어서 서로 그냥 카톡에다가 공유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외우기 싫은 날에도 내가 안 외웠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적은 빈 종이를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조금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좀 억지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항상 요일을 정해놓고 봐야 되는 법전을 이제 항상 그 시간대에는 봤고, 저는 주로 점심 먹고 잠이 와가지고 한 1시부터, 거의 1시부터 2시? 그 사이쯤에 이렇게 딱 졸리는 그런 시간대 이런 법전 암기 했던 것 같아요. 졸리더라도 시간 타임어택 있으니까 빨리 외워야 되고 빨리 복습해야 되고 하니까 좀 덜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단권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료가 많다는 거는 내 머릿속도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료가 되게 많으면 진짜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정리해보면 결국 요점은 몇 개 안 되고 외울 게 몇 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정리되고 나면 해당 논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꼬아놔도 생각보다 덜 힘들어요. 특히 뭐 환매권 잔여지 이런 거 자료 너무 많잖아요. 이주대책 자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정리해보면 하고자 하는 말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체계가 잡혀서 좀 쉬워요. 그래서 자료는 항상 단권화 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채점평이라던가 채점 기준 그런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채점 기준 이런 거 있구나, 나는 스터디에서 뭘 못 적어가지고 지금 득점을 못했구나 정도로만 캐치하시고 채점 기준표 버리시고, 채점평도 이런 게 있구나 보고
취할 거 취하고 버리시고, 마찬가지로 판례 자료 이런 것도 있죠. 그거 원문 다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게요? 그거 시험 전에 그거 다 읽게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판례 원문을 받는다 하시더라도 거기서 정말 중요하게 적어야 되고 내가 외워야 되고 시험지에 쓸 내용만 따로 빼놓고 그거 버리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단거나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는 걸 써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는 이거 배짱 꽉 채워서 20페이지 넘게 적었는데 법규 40점 나왔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보면 지금 물어본 걸 안 적고 본인 아는 거 지식 자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스터디 채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하는데 보면 정말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닌데 딴소리를 적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선 되게 많이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시험은 물어보는 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캐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 회독이에요. 기출은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뉘앙스 파악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로 요렇게 물으면 지금 논점이 요거구나. 요거 캐치하려고 기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회독하시면서 요거는 요게 논점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써야겠다. 그런 걸 캐치해 가시는 거죠. 그냥 정말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신뢰 보호의 원칙 이런 거 나오죠. 신뢰 보호의 원칙은 보통 문제를 보면 나올 때 신뢰하여라든가 신뢰를 뭐 이제 보호하지 않았다라든가 하여튼 신뢰 보호랑 관련된 말이 어쨌든 간에 설문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캐치하기는 쉬워요. 이거 지금 신뢰 보호의 원칙 활용해서 문제 풀라고 지금 이 문제 나왔구나. 그거까진 캐치하기 좋은데 신뢰 보호의 원칙도 보면 안에 세부적으로 좀 이제 힘을 줘야 되는 쟁점들이 조금 나뉩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서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게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신뢰가 보호될 만한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행정청이 그냥 한 말이거나 공적으로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근데 본인이 그냥 망상으로 신뢰가 생겼는데 보호 안 해준다 이러면 그 친구의 말은 인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견해 표명이 핵심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같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쓰시더라도. 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익 형량인데, 공사이익을 형량을 했을 때 이 신뢰를 지켜주는 것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면 그 신뢰는 안 지켜줘도 되죠. 결국은 한계란 말이죠. 한계. 요때는 이익 형량에 대해서 더 많이 적어줘야 돼요. 공적 견해 표명 이런 거보다. 그래서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어떤 내용을 더 많이 적어야 될지는 기출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거 보면서 요렇게 물으면 지금 요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는 문제구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 가면서, 그러면 같은 서브 목차를 갖다 바르더라도 어디에다가 분량을 더 늘려야 되고 어떤 건 좀 더 줄여야 되고 그런 게 느낌이 오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사이익 형량은 신뢰 보호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에서도 보통 이익 형량이 문제로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 되게 많이 쓰는 뉘앙스가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 이익 형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번 문제도 그렇고 예전에 과거 기출도 보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 일대의 이용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든가 어쨌든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들, 이렇게 반복되는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출 회독 돌리면서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강약 조절하셔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외운 서브 다 갖다 발라가지고 득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출원 인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약 조절하시고 논리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만약에 내가 조금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방법, 첨삭을 복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GS 풀 때는 내가 당연히 100점 받을 거라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풀잖아요. 근데 점수 보면 처참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어디서 내가 득점 못했는지 복기한 답안에서 이제 강사가 첨삭 멘트 같은 것들 이렇게 넣어주죠. 그럼 그런 것들 확인해 가면서 내가 이게 지금 논점인데 딴 얘기를 더 적었구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캐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서브에다 메모도 하고. 그래서 저는 행정 계획이 나오면 계속 논점 이탈이 났었어요, 수험생 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행정 계획이 뭔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적어놨어요, 서브에 용도 지역 지구 나오면 행정 계획과 관련된 문제일 확률이 높음, 이런 것들.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 아니라 형량 명령 이론을 적어야 됨,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적어놨어요. 그래서 첨삭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뿌듯하게 보려고 받는 게 첨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첨삭 받으면 그 첨삭 내용을 내가 논점 이탈 났거나 강약 조절 못한 그런 파트들이 있으면 그 파트 서브에다가 적어놓고 외우실 때 한 번씩 보는 거죠. 아, 이런 데서 내가 논점 이탈이 났었군.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해 가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불합격한 이유, 질문에 대한 결론만 적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다 그래요. 논거가 있어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 돼요. 답만 적으면 이제 이거 더 이상 점수를 안 줍니다. 실무도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거 선정하고 왜 이거 배제했는지 그런 것들 다 적잖아요. 똑같아요.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결론만 적으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점수를 득점하지 못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법규는 빌드업이 핵심이에요. 다른 그 어떤 과목보다도 빌드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 개념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앞에서부터 주요 개념은 뭐고 여기에 기반한 기본 이론은 뭔데 이 사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쭉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정연하게 써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첨삭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첨삭을 받았으면 여기서 내가 뭐 어떤 멘트들 보면 막 여기서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라든가 이런 멘트들이 달릴 수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이 내용을 빠뜨렸을까? 혹은 이 내용을 왜 적었어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되게 논리를 정연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서브만 외우면 서브에 왜 이 문단이 왜 필요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첨삭 받아보면 아, 그래서 이 문단이 필요했던 거구나. 이런 게 이렇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첨삭 활용하고,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강사를 구워 삶으세요. 어떤 학원을 다니시든 상관없어요. 강사님들은 다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붙잡고 물어야 돼요. 묻고 내가 뭐 이제 그냥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보더라도, 혼자 목차 잡아보더라도 그 목차 들고 가서 물어보세요. 강사님 이렇게 잡았는데 이 목차에서 잘못된 건 뭐냐, 혹은 부족한 건 뭐냐, 아니면 내가 이 내용을 더 적고 싶은데 이건 산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좋은 목차인 건지, 이런 것들 물어가면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계속 하는 내용은 이제 기본 이론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다 암기를 하셨는데도 계속 법규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이 문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 이번에 합격생들 중에서 한 2분 정도가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한테 수업하러 오셨을 때 다년차시긴 했어요. 두 분 다 4년차 이상이었거든요. 그렇긴 했는데 계속 법규만 항상 40점대 초반이 나와서 자기가 뭘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다 잡아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첨삭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분들 거를 첨삭을 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는 거 쓰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결론만 적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판례 아는 거 많으니까 그냥 판례 갖다 바르고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런 결론들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법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강사들 첨삭 활용하면서 이제 논리를 좀 더 세워가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내 답안을 보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답안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6번, 6번째는 이제 시험장에서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는 경우도 가끔씩 법규 날아가요. 이거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언니 케이스였는데, 되게 잘했어요. 그 언니가 되게 잘했고, 법규도 이제 문제 없었어요. 항상 너무 잘해서 학원에 있는 다른 분들이 막 그 언니한테 가서 막 묻고 할 정도로 진짜 잘했는데, 그때 그 언니가 저랑 같이 시험 쳤던 애, 그 언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수로 법규 떨어졌거든요. 법규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시험장에서 갑자기 자기는 더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오버해서 적은 거죠. 그래서 조금 배점 오버해서, 예를 들어 20점짜리 문제인데 30점만큼 적어도 내가 남은 문제 풀 수 있겠지 이러다가 한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 오버하는 거예요. 스터디 때 그 언니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던 짓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괜히 시험장 가면 이거 하나 더 적으면 붙을 것 같은 괜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닐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거 하나 더 적는다고 못 붙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완주하게끔 평소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하던 대로. 그리고 완주만이 살길. 어떻게든 완주는 해야 됩니다. 이거 합격생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죠. 어떻게든 완주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친구처럼 뭐 하나를 안 풀더라도 나머지 걸 너무 잘 풀어서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고 보통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법다 시나리오 연습을 했어요. 수험생 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계속 파고들기보다 다른
문제에서 조금 더 멘트를 더 치고 내가 모르는 그 문제는 문제를 풀지 말고 멘트 치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쥐약이었던 게 뭐 골프장 이런 거 나오면 유독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골프장이 내가 못 풀 만큼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가 그 코로나 때여가지고 골프장이 약간 이슈였거든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골프장이 나오면 나는 무슨 멘트를 쳐야겠다. 그러면서 그 멘트들 또 다 따서 외웠죠.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외워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보시는 거예요.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1번에서 물음 1이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럼 문제 1번부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른 문제부터 들어가셔야 되고, 예를 들어 문제 1번 중에서 물음 3이 예를 들어 모르는 문제로 나왔다? 그럼 물음 1번부터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시고 문제 3번만 잘 모르겠으면 비워놓고 다른 문제 넘어가도 되죠. 이건 마지막 물음이니까. 근데 물음 1번이나 물음 2번이나 하여튼 중간 물음, 그러니까 마지막 물음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물음끼리는 섞어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물음이 이제 앞에 나와 있거나 중간에 나와 있으면 그거부터 적기 시작하면 중간에 엄청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나리오 짜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 때 내가 모르는 쟁점이 나와서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문제를 사례를 읽었을 때 그래도 주요 쟁점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변경 명령 재결이라 한다면 결론은 모르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재결이 뭔지, 대상 적격이 뭔지, 그럼 원처분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적어서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겠다라든가 그런 시나리오를 짜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법규는 생전 처음 보는 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물음을 어떻게 배치해서 내가 적을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것도 했어요. 수험생 때. 파지 검사하라고 할 때, 파본 검사하라고 할 때, 진짜 파본 검사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그때 약간 4번 살짝 풀잖아요. 그래서 저 문제 딱 보고 4번부터 딱 넘겼어요. 넘기고 4번이 좀 쉽다. 그러면 이제 파본 검사 그만하고 덮으세요 할 때 이렇게 덮어놓고 속으로 목차를 짜요. 어차피 10점은 머릿속에서 목차 짤 수 있는 정도잖아요. 해봤자 본문 목차 4개 정도인데, 목차 짜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 목차로 그냥 바로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고, 만약에 내가 이제 4번을 딱 봤는데 모르겠는 거야. 모르겠으면 빨리 1번, 2번, 3번 중에서 내가 빨리 먼저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쉬운 쟁점일 수도 있고요. 소재기 적법성. 이게 본안 판단 문제보다 쉽거든요. 판단할 게 별로 없고 포섭할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본안 판단이고, 그래서 소재기 적법성을 조금 우선으로 두고 이거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구나. 아니면 단순 설명력.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 10점으로 나오든 20점으로 나오든 그 점수만큼 안 쓰고, 그러니까 그 점수만큼, 분량은 점수만큼 쓰되 시간을 그만큼 안 썼어요. 예를 들어 단순 설명형인데 10점이야. 그러면 10분 동안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9분 안에 줄여요. 9분 안에 줄이고 포섭해야 되는 문제에서 1분 더 쓰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시간 조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쟁점이라든가 소재기 적법성, 단순 설명력 이런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내가 빨리 풀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본안 판단 문제들 이게 제일 어려워요. 포섭할 것도 많고 위적법 판단해야 되고 뭐 이익 형량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면 이 문제는 내가 들어갔다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몇 번부터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생각하시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요 문제들의 특징은 남들도 다 쉽고 잘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풀고 쉬운 거는 나도 잘 풀어야 돼요. 거기서 삐끗하면 점수차 많이 나요. 근데 남들도 어려운 브리타라든가 남들도 잘 못 적는 문제는 내가 조금 못 적어도 크게 타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를 세워서 문제를 푸실 때도 남들이 다 잘 풀 것 같은 거면 나도 잘 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인데, 글씨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점할 때 글씨체가 너무 더러우면 구태여. 그렇게 노력해서 읽지 않으니까 내가 글씨체가 너무 더럽다라고 하면요. 그래도 읽어야 되는 키워드만이라도 혹은 목차만 봐도 답안 퀄리티 나오거든요. 사실 목차 순서만 봐도 목차라도 깔끔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글씨체를 좀 날려 쓰되 빠르게 쓰되 조금 덜 이제 더러워 보이는 약간 그런 치트키는 뭐냐면 자음을 크게 써야 돼요. 자음을 크게 쓰는 거. 그리고 둥글게.
이렇게 쓰면 조금 글씨체가 좀 날아가도 조금 읽어볼만 합니다. 특히 모음 크게 쓰시는 분들 막 있어요. 막 있었다.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쓰는 글씨체. 이거 되게 보기 힘들고 같은 있었다를 쓰더라도 이상한데? 없다. 뭐 이렇게 좀 자음을 조금 크게 쓰면 훨씬 더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내가 글씨체를 도저히 못 고치겠다라고 하면요. 자음이라도 크게 쓰시라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읽기 편하다. 그리고 글씨체 하면서 제가 아까 목차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항상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목차만 보더라도 내 논리가 다 드러나게 묻는 말에 다 대답했구나가 드러나게 목차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말은 물음에서 이제 설문이 같은 이제 물음 1이라 하더라도 설문이 하나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문이 2개, 3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누락하지 않고 로마자 대목차로 다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다 잡았을 때 이제 그 목차를 보면 이제 빠짐없이 대답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목차 잡을 때도 그냥 서브에서 외운 거 그대로 갖다 바르지 마시고 내 목차만 보더라도 채점위원이 내가 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구나 라는 게 확 드러나게끔 목차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이게 장수생의 특징인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거 진짜 이 습관들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주변에 엄청난 장수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죄송하네 그분한테. 근데 그분은 강사 풍평을 해요. 그냥 시리버스 상관없이 풍평을 하면서 할 거 안 할 거를 스스로 판단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강사들 그래도 다 평가사들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해봤고 붙어봐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사는 이걸 너무 딥하게 해 이러면서 안 하고 이 강사는 이게 별로야.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이러면서 계속 풍평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한두 번 정도 이분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 정도야. 애들끼리 그냥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모든 스터디 문제를 이제 점수를 매기듯이 스터디 문제를 평가를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분 그때 어떤 강사분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문제 이렇게 내냐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라는 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 제일 주의해야 돼요. 학문을 하는 거. 제가 가끔씩 질문 같은 거 받으면 그거 모르셔도 된다. 그거 붙고 나서 나중에 연구해 보셔라. 제가 이런 말들 가끔 드리거든요. 학문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수험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해를 잘 하고 그 공부를 다 이제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문을 공부를 해서 붙으면 제일 좋지만 은근히 합격생들 중에서 법규의 법자도 모르면서 그냥 달달달 암기해서 붙으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결국은 시험은 퍼포먼스를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 잘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딥한 이해, 왜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 왜 이 학설이 이렇게 나왔까? 이런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정말 저 동기들도 그래요. 법규 공부 어떻게 했어? 이랬을 때 정말 빨리 붙은 친구들, 그러니까 2년차 이내로 붙은 친구들은 나 모르는데 그냥 다 외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하셔도 상관없고 일단 외워서 그 문제에 맞게 이제 퍼포먼스만 잘 보여주면 붙을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해가 전제가 되면 공부가 쉬워지고 훨씬 더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학문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 생활보상에 대해서 이게 토지보상법의 생활보상들이 있죠. 그거 법적 근거에 대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한다. 아니다. 헌법 34조를 근거로 한다. 아니다. 요거 둘 다 근거를 한다. 이렇게 하는 학설들이 있어요.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죠? 있구나 하면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독일 논문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자기는 34조만을 근거로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셔라. 그렇게 이거 하나도 공부할 때 안 중요해요. 그건 대학원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걸 꽂혀서 하면 안 된다. 제가 아는 장수하시는 분도 이래요. 갑자기 와서 물어요. 지혜야, 근데 이 조문은 왜 어미가 이래? 이렇게 물어요. 몰라, 나도. 법제처에서 그렇게 했겠지? 몰라. 그냥 외워.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어미를 되게 따져요. 왜 여긴 할 수 있다는데 왜 이건 해야 한다야? 그냥 외워. 그냥 뭐는 재량이고 뭐는 기속이겠지.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우리 시험 붙을 때는. 그죠? 그래서 너무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그리고 판례 공부할 때도
너무 시나리오를 짜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판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나요?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되나요? 이렇게 막 시나리오를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짜서 막 상상을 해서 들고 와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상상하지 마셔라. 그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처럼 주어진 걸 암기해서 쏟아내는 연습을 잘 해서 붙으면 돼요. 어차피 시험 붙으면 지금 법규 배우는 거 그렇게까지 안 써먹어요. 고작 써먹어도 토지보상법 정도 써먹고 오히려 국유재산법 더 많이 볼 거고 좀 잘못했으면 이제 감정평가사법 보겠지. 내가 무슨 벌 받을까 이런 거. 근데 보통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합격하기 위한 공부만 하면 돼서 학문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사님들한테 가서 물었을 때 이것까지 몰라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생각을 딱 접어야 돼요. 그거 물고 늘어지면 이제 계속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실무도 똑같아요. 그 장소했던 그 오빠랑 제가 같이 스터디를 했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뭐가 이제 새로 사다리꼴이랑 그러니까 사다리형 토지랑 뭐 가장형이랑 이게 좀 헷갈리게 나온 문제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뭐 다 가장으로 풀었는데 예시답안은 사다리형인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얘는 그냥 사다리로 바꾸나 하는데 이거를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려가지고 그냥 해. 그냥 그것도 맞겠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정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예시답안이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너무 파지 마셔라. 어차피 이런 거는 시험 칠 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헷갈린 게 나오죠? 논리만 잘 서술하면 돼요. 우리 시험 뭐라 그랬어요? 다 시리법 다 논리 기반이라 그랬죠. 내가 이게 사다리로 봤으면 왜 사다리인지 적으면 돼요. 이걸 내가 가장형으로 봤으면 왜 이게 가장형인지 적으면 돼요. 그냥 도로 전면 너비를 판단했었을 때 가장형으로 보이는 바 어쩌고 이렇게 그냥 서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생활에 익숙해서 공부하는 게 즐거우신 분들 큰일 났습니다. 공부하는 건 즐거울 수가 없어요. 힘들어야 되고 욕이 나와야 되고 싫어야 돼요. 빨리 탈출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분 장수생한테 들었는데 이분도 제 친한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시험은 아니었고 회계사 시험이었는데 한 1차를 5년 동안 떨어지시더니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막 즐겁대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속으로 너는 큰일 났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전 자투리 시간도 진짜 활용 많이 했고요. 수험생활 때 저는 그때 서울대 입구역에 있었는데 그때 거기 놀 거 먹을 거 많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집에서 항상 밥만 먹고 제가 공부하던 독서실 옆에 서브웨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밥집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만은 먹었어요. 딴 데 안 돌아다니고. 그래서 서울대 입구에 있는 유흥을 되게 동경의 세계, 다른 세상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수험생활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이걸 내가 빨리 끝내야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시간 아끼려고 뭐까지 해봤냐면 머리 말릴 때 저는 머리를 숙여서 말렸거든요. 앞으로. 머리 이렇게 숙이면 눈 뜨시면 바닥 보이잖아요. 머리 숙였을 때. 그럼 거기다가 2로 의 암기할 거를 밑에다가 항상 펴놨어요. 드라이기 옆에. 매일. 그럼 머리는 웬만하면 매일 감잖아요. 안 감을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감으니까 머리 말리면서 여기 한 페이지에 있는 의는 지금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고 화장실에서도 집 안에 화장실에 타일이랑 유리에 적어도 되는 색연필이 있어요. 애기들 그냥 갖고 노는 색연필이거든요. 그거 얼마 안 해요. 그냥 팔아요. 그걸로 거울에다가 내가 외워야 되는 CD급들을 좀 적어놨어요. 서브들 이런 내용들을. 의 같은 거. 왜냐하면 AB급은 내가 자주 보기도 하고 GS에도 출제가 많이 돼요. 근데 CD급은 내가 자주 볼 여력이 안 되는데 그걸 많이 안 보면 까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많이 노출을 시킬까라고 했을 때 화장실 벽에다가 적어놓으면 양치하면서 멍 때리면서 채권 보상 이렇게 하네? 대토 보상 이렇게 하네? 샤워하다가 채권 이렇게 하는구나? 대토 이렇게 하는구나? 하다 보면 외워져요. 이렇게 해서 자투리를 되게 활용을 하면 이제 적은 노력으로 생각보다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큰 이제 암기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적어 놓는 거 되게 추천. 그리고 밥 먹는 식탁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식탁 밑에 유리 밑에 넣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앞에다 붙여 놓는다거나 해서 내가 자주 가는 행동 반경에다가
동선에다가 뭐 외울 거를 다 적어놓고 이거를 오늘 무조건 외워야지가 아니라 보일 때마다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옷장에다 붙여놓은 거는 저는 행정심판법 관련한 내용들 몇 개 붙여놨거든요. 행정심판법도 어차피 우리 막 그렇게 중요해서 안 나와요. 그죠? 행정심판법 나오는 문제 별로 없어요. 없는데 왜 이제 막판에 되면 강사님들이 몇 조는 봐라, 뭐는 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문 몇 개만 적어놓고 옷 갈아입다가 눈에 띄면 몇 조에 뭐가 있었지, 몇 조에 뭐가 있구나 요 정도로 보는 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익숙해지시면 안 되고 이게 모든 환경을 좀 열악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탈출하고 싶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즐겁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는 내용을 머리에 넣을 때는 진짜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근데 아는 내용을 쉽게 읽는다거나 별로 생각 안 하고 독서한다고 생각하고 책 읽죠? 그러면 그냥 머리에 그냥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지만 뭐 기분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술술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한 줄을 읽더라도 그걸 머릿속에 넣으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쉬울 수가 없고 공부는 어려워야 되고 공부가 쉽고 즐겁다는 거는 그냥 내가 머리에 넣어야 될 거 안 넣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 메타인지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하시면 안 돼요. 요것도 이제 장수생의 특징인데 갑자기 삘 받으면 밤새버리고 다음날 3시에 일어나고 요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몸의 루틴은 이제 원래 가던 루틴을 한번 맞춰놓으면 그 루틴대로 가는 건 체력적 소모가 덜해요. 그래서 음식도 먹던 음식 먹고 먹는 시간대 먹고 그 다음에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걸 몸에 한번 익혀놓으면 별로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안 쓰이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제 루틴을 바꾸는 에너지를 다 축적을 해서 어디 써야 되냐? 공부할 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모든 루틴은 균일하게 이제 뭔가 바뀌는 거 없이 항상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불규칙적인 생활 중에 하나가 제가 음식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막 스트레스 받으면 피자 먹고 막 떡볶이 먹고 이러고 나면 막 혈당 스파이크 와서 앉아서 자잖아요.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각 잡고 공부할 때는 그런 탄수화물 절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출시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저 앞에 앉아서 공부하던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는데 전 그날따라 집중도 안 되고 계속 너무 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한테 쪽지로 언니 나 피자 먹고 올게 이러고 잠깐 자리를 떴어요. 좀 쉬다 올게 이랬다. 쉬다 올게 이렇게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피자 먹고 한 2시간쯤 쉬다가 왔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졸았거든요. 그랬더니 일하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 이제 깨달았죠. 이거 먹는 거 갑자기 탄수화물 안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소화시킬 때 에너지 많이 안 들고 덜 피곤한 거 드시면서 빨리 수험생활 끝내는 거. 저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제 수험생활 빨리 끝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먹는 것도 있었어요. 내가 서러워가지고 살겠나 그러면서 빨리 붙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진짜 공부했거든요. 자, 그리고 핸드폰 그거 나는 법제처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핸드폰 옆에 있어야 돼 이러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공부할 때 핸드폰은 내가 가지고 오기 귀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스터디 카페 들어갈 때 그 사물함에 넣어놓고 잠궈놨거든요. 그냥 잠궈놓고 그 집에 갈 때까지 그냥 터치 안 했어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 없이 갔어요. 암기할 거 들고 가야지 핸드폰 들고 왜 가요 그냥. 그래서 핸드폰 아예 안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또 그 회계사 그 장수 오빠가 어땠냐면 제가 카톡 답장을 빨리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바쁘거나 일하거나 이러면 핸드폰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답장이 좀 불규칙하고 느려요. 근데 제가 언제 답장을 하든 칼답이 와요. 그 말은 계속 핸드폰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핸드폰은 들고 있으면 되게 화면 전환 속도도 빠르고 나도 모르게 잠깐 양치하면서 뉴스 봐야지 하더라도 뉴스 보다가 자극적인 뉴스 보면 캄보디아? 그러면서 막 찾아보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잔상이 공부할 때 다 남아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자극적인 거 진짜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노래도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그때 뭐였더라 무슨 어떤 힙합을 괜히 잘못 들어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안 떠나서 진짜 고생했거든요. 계속 막 이론 읽어야 되는데 계속 그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중독성 있는 노래나 내가 좋아할 만한 노래다 듣지 마세요. 그거 듣지 말고 그냥 조문을 한 번 더 들으세요. 저는 제 목소리로 조문 녹음해서 그냥 그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를 듣고, 그러니까 중독적이고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 공부 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도록. 그래서 핸드폰이 좀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핸드폰 최대한 멀리 그렇게 두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피해야 될 게 학문하는 거, 핸드폰 만지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게 즐거운 거, 요것들 진짜 특히 많이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 가지고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불합격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요런 것들은 생활 습관만 좀 고치면 되고요. 요런 건 사실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닫고 나면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되니까. 근데 요런 것들 결론만 적는다든가 아니면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는 걸 쓴다든가 요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첨삭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거. 그래서 주중에는 뭐 첨삭 받고 사실 그럴 필요는 많이 없는데 진짜 GS 하루 풀더라도 그 첨삭을 100% 활용하세요. 100% 활용하시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님들이 찾아오는 학생을 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부하던 거 있으면 그거 들고 와서 많이 묻고 그 사람을 과외처럼 쓰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 수험생 때 진짜 그때 당시 다니던 학원 선생님들 거의 과외 선생님처럼 붙어가지고 엄청 많이 묻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첨삭 채점 팀장이 있는 학원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데가. 조금 일률적으로 그냥 점수만 1, 1 막 이렇게 주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그래서 그냥 그거 다 찍어가지고 그때 강사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카톡 보내서 평가사님 이거 그냥 한번 채점 첨삭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매주 받았어요. 매주 받으니까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치니까 훨씬 답안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저도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첨삭 받아보면 스스로도 이제 정제되는 그런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럼 혼자 목차 잡을 때도 요렇게 잡아야겠다. 요렇게 잡으면 잘 잡은 거구나. 그런 느낌도 들고 하니까 첨삭을 하여튼 활용을 잘 하셔라.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을 암기를 이미 다 하신 분들은 기본 이론 몰라서 시험 못 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옆에 있는 강사님들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붙어야죠.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 어려우니까 2년, 3년 보고 출발해야지 하면 4년,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시험 1년 만에 붙어야지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쏟아붓고 좀 뭐 건강 안 좋아지더라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소위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 한 군데 고장나야 붙는다고. 근데 너무 끔찍한 말이긴 한데 진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33회 때 붙었던 사람은 33회, 34회 때 붙었던 사람들 막 무릎 나가고 이랬어요. 너무 앉아 있어가지고 무릎 연골 다 나가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때 막 눈 안 좋아지고 막 몸 안 좋아지고 막 전 시력을 잃었어요. 진짜 공부하고. 그래서 이런 거 그게 이제 그 정도로 하셔야 합격하니까 꼭 몸을 베리라는 뜻은 아니고 자기 컨디션 챙겨가며 즐겁게 하지 마시고 바짝 하시고 법규가 바짝 하기에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사실 실무 이론보다 법규는 암기한 거 잘만 적고 논리적으로 잘만 적으면 점수 잘 나와요. 그래서 얘가 평균 올려줘서 보통 시험 붙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법규 공부하실 때도 논리 생각하면서 암기 열심히 하시고 이제 암기를 완벽하게 해놔야 논리도 정립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암기가 안 돼 있는데 뭘 쓰고 뭘 안 쓰고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암기가 기본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너무 2회 위주로 하면 수험 기간 길어진다. 요거 유의하세요. 오늘 수업은 아니고 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시험 친다고 되게 마음도 많이 졸이고 또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을 텐데 사실 이 시험이 막 쉽게 붙는 시험 아닌 거 맞고요. 근데 되고 나면 그만한 보상이 돌아오기도 해요. 뭐 불평불만 많이 하는 평가사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붙고 나면 이게 연금 복권 당첨된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년도 없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도 보장이 되고 하니까 충분히 공부해서 붙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투자 열심히 하셔서 빨리 끝내고 이제 내년에는 요맘때 합격자 축하연 가는 걸로 합시다, 우리. 아시겠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